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방대한 기록과 지식의 바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들이 정말 흥미롭죠? 맞아요. 지금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 아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산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혹은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막 한숨을 돌리려는 참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시든 간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심층 탐구의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에 아주 흥미로운 균열을 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나 낡은 평전의 발췌본이 아닙니다. 1897년 무렵에 태어나서 1958년에 생을 마감한 정칠성이라는 아주 입체적이고 논쟁적인 인물의 삶을 재구성한 단서들이거든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기생으로 활동할 때 불렸던 이름은 금죽이었죠. 네, 금죽.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7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화려하지만 억압적인 기생의 세계에 던져졌던 한 아이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제강점기 최고 수준의 페미니스트이자 항일 독립운동가 그리고 훗날에 정치인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그 궤적을 쫓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과도의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서요. 진정한 해방과 자립이란 무엇인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도 묵직하게 연결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 매혹적인 기록들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저 역시 생각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정칠성이라는 인물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 시대 여성, 특히 그중에서도 기생 출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여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네, 그녀의 삶 자체가 시대의 모순을 향해 던지는 거대한 질문 덩어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확합니다. 처음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랬던 건 역시 그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불과 7살 때 경성 한남권번에 기색이 됩니다. 7살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생, 금죽으로서의 재능이 정말 천재적이었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무용, 시, 그림은 기본이고 당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바둑과 장기까지 못하는 게 없었다고 하죠. 네, 그 귀량이 너무 뛰어나서 일본 동경 여자 기예학교로 유학을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누기를 완전히 사로잡은 건 그녀가 11살 때 벌인 일화입니다. 외국 여걸들의 전기를 읽고는 자기도 여장부가 되겠다면서 승마를 배웠다는 대목이거든요. 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19, 10년대 조선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성이 바깥 활동을 하는 것조차 금기시대도 완고한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였잖아요. 네. 게다가 긴 치마를 입고 생활해야 하는 당시의 복식을 생각하면 여성의 말을 탄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청난 금기를 깨는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많거나 운동신경이 좋았다는 뜻으로 볼 게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생이라는 좁고 수동적인 세계, 오로지 남성들의 시선에 갇힌 세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개척하겠다는 일종의 물리적인 선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해도 당시 한남권번에서 그 정도의 위치라면 꽤 화려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스스로 그 안락함을 걷어차려 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자료를 보면 그 구체적인 방아쇠가 된 사건이 바로 1919년 3.1운동이라고 나옵니다. 정칠성의 회고록을 보면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었죠? 기름에 젖은 머리를 탁 비어던지고 일약 민족주의자가 되었다. 이 강렬한 표현 속에 도대체 어떤 맥락이 숨어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의문을 풀려면 당시의 공간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장소가 바로 요리점 태화관이었습니다. 아, 태화관이요?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죠. 네, 당시 최고급 요리집은 단순한 유흥 공간이 아니라 당대의 지식인, 정치인, 사상가들이 모여서 시대의 담론을 나누는 일종의 정보 교차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드나들던 기생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최전선의 시대 정신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정체성 역시 그 현장 한가운데 있었던 거죠.
만세운동이 터지자 그녀를 비롯한 여러 기생들이 주저없이 거리로 나가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기생이라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은밀하고 핵심적인 독립의 열미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거군요.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연행되고 석방된 이후에 그녀의 행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요리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오히려 독립사상을 적극적으로 설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녀처럼 사상적으로 각성한 이들을 사상기생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억압받고 성적으로 대상화되던 계층의 여성이 오히려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남성 지식인들을 꾸짖고 일깨우는 사상가로 변모한 겁니다. 기름에 젖은 머리를 비워던졌다는 그녀의 표현이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남성들의 눈요깃거리로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치장하던 과거의 삶과 완벽하게 결별하겠다는 굳은 선언이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내가 속한 세계가 비록 모순투성이일지라도 당장 내게 주어지는 화려한 대우와 물질적 안정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언제 끌려가 고문을 당할지 모르는 감시와 탄압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행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네, 그녀가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1920년대 그녀의 궤적을 쭉 따라가 보면 정말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1922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영어를 배우며 더 넓은 세계의 사상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대구 여자청년회, 조선 여성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3월회라는 여성단체를 만들죠. 네, 1925년에는 일본 정부의 군사교육에 반대하는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무려 200명의 무장 경찰이 투입되자 아슬아슬하게 피신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주도했던 단체들이 정확히 어떤 성격이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여성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당연하죠. 1920년에 그녀가 3월회 간부 자격으로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보면 그녀의 사상이 얼마나 깊고 급진적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신여성이란 무엇이었죠? 저도 그 자료를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그 칼럼은 당시 사회의 피상적인 신여성 담론을 정면으로 비판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흔히 말하던 신여성은 서양식 교육을 받고 단발머리를 하고 연애의 자유를 주장하는 도회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정칠성의 정의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녀는 진정한 신여성이란 강력한 계급의식을 가진 무산 여성이 불합리한 환경을 부인하고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무산여성이라는 단어가 당시 시대상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산, 즉 재산이 없다는 뜻이죠. 당시 자본주의와 식민지 구조의 가장 밑바닥에서 자신의 몽둥이 외에는 생계수단이 전혀 없어서 공장이나 들판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 농민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칠성은 교육받은 소수의 엘리트 여성들만 권리를 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가장 억압받는 하층민 여성들이 경제적 권리를 쥐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불합리한 구조를 박살내야만 진짜 해방이라고 본 겁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없이는 남자와 가정으로부터 영원히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평생의 핵심 철학으로 삼았네요. 경제적 자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없다. 10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날카로운 통찰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철학이 가장 논쟁적으로 폭발했던 사건이 자료에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러시아의 혁명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사상을 받아들여 조선 사회에 퍼뜨린 사건인데요. 성욕과 연애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주장은 호불호가 갈릴 텐데 유교적 정조관념이 목숨 같았던 1920년대 조선에서는 그야말로 사회적 원자폭탄이 터진 격이었겠어요. 당연히 당시 남성 지식인들과 보수 언론들로부터 도덕을 파괴하고 음란하다면서 엄청난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칠성의 이 주장을 단순한 표면적인 자유연애로만 해석하면 그녀의 본뜻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녀가 왜 콜론타이의 사상에 매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헨릭 익센의 유명한 희곡 인형의 집에 나오는 여주인공 노라와 콜론타이의 소설 속 여주인공 바실리사를 직접 비교합니다.
그 비교는 정말 문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탁월하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입센의 노라는 자신을 예쁜 인형으로만 취급하는 남편과 가부장제의 염증을 느끼고 집을 뛰쳐나가는 인물입니다. 보통 여기서 여성의 각성이라며 찬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칠성은 노라를 공상적 여성이라고 냉혹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그런 평가를 내린 거죠? 왜냐하면 노라는 집을 뛰쳐나오는 용기는 있었지만 현실 사회에서 살아남을 경제력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창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적한 거죠. 반면에 콜론타이가 그린 바실리사는 달랐다는 거군요. 네, 바실리사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성에게 기대지 않고 연애와 이별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즉 정칠성이 주장한 것은 마음대로 연애할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여성의 신체와 감정을 온전히 자기 자신의 소유로 되찾는 완벽한 해방이었던 거네요. 노라의 한계를 그렇게 꿰뚫어 보다니 현실 감각이 정말 남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이념을 자신의 실제 삶에 적용한 방식을 보면 가끔은 너무 비현실적일 정도로 강인해서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어떤 일화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전 남편이었던 신철과 그녀의 사상적 동지였던 정종명과 얽힌 이야기 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칠성과 이혼한 신철이 훗날 정칠성의 절친한 동지인 정종명과 동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무리 대의가 중요해도 내 전남편이 나와 가장 가까운 동지와 산다고 하면 인간적인 배신감이나 질투가 끓어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평범한 사람의 감정선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이지만 정칠성은 이 상황에서 질투나 원한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철이나 정종명과 예전과 다름없이 굳건한 사상적 동지관계를 유지했어요. 와, 이건 정말 그녀가 개인적인 소유욕이나 감정보다 여성 해방과 사회 변혁이라는 거대한 이념을 얼마나 완벽하게 우위에 두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네요. 스스로가 주장한 바실리사처럼 감정의 굴레에서조차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려 했던 치열한 몸부림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철의 여인 같았던 그녀도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아주 가혹한 현실의 벽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네, 1927년에 좌우합작 단체인 신간회와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창립되죠. 여기서 잠깐 청취자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좌우합작이란 당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계열의 좌익과 민족주의 계열의 우익이 이념의 차이를 덮고 일제에 맞서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을 말합니다. 네, 정칠성인 여기서 핵심 간부로 활동하며 함흥, 대구, 평양 등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합니다. 조선 여자들은 남자들의 완록물이자 생식기계에 지나지 않는 노예였다. 이렇게 뼈를 때리는 강연을 펼쳤죠. 그리고 연단에서 내려오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일본 경찰들에게 끌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녀를 그저 무대 위에서 멋지게 연설하는 영웅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뼛속까지 시린 삶의 무게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전북을 누비는 최고위급 활동가였지만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살 생계비와 아들 이동수의 유학비, 심지어 서해운동 자금까지 전부 그녀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마음이 참 무거우셨겠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서대문정, 조선여자기회원 등에서 부녀자들에게 편물, 그러니까 뜨개질과 수자수를 가르치는 강사로 뛰었다고 해요. 무대 위에서는 무산계급과 여성의 해방을 뜨겁게 외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묵묵히 바늘을 잡고 싹바느질을 해야 했던 그 이중 삼중의 고통. 혁명가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가려진 고단한 생활인의 얼굴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일제와의 투쟁, 가난과의 투쟁, 이 이중고도 벅찬데 그녀를 가장 갉아먹은 곳은 따로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속한 진영 내부의 차가운 시선이었죠. 이 부분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상황과 연결되는데 자료에 남아있는 1946년 독립신보와의 인터뷰가 당시 그녀의 참담한 심정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 1946년 인터뷰? 이 자료 전체를 통틀어 그녀의 생생한 분노가 가장 잘 들리는 대목이었어요. 네, 그녀가 어떻게 일갈했죠? 소위 민주진영의 일꾼들이라는 남편들조차 가정 내의 민주주의는 전혀 모른다. 아내를 계몽하지도 독서나 집회를 위해 단 1시간의 짬도 주지 않는다. 그래놓고는 밖에 나와서는 여성운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개탄만 한다. 이 외침이 왜 그렇게 뼈아프게 다가오냐면요. 당시 밖에서는 계급 해방과 남녀평등이라는 가장 진보적인 가치를 부르짖던 남성 지식인들이 막상 자기 집안에서는 철저한 가부장제로 군림하는 위선을 정확히 찌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겪어야 했던 이중잣대가 정말 심각했나 보네요. 네, 그 위선을 보여주는 문학 작품도 있습니다. 유명한 문인 이광수가 1930년에 발표한 혁명가의 아내라는 소설을 보면 진보적인 여성 활동가를 그저 정조관념이 없고 성적 일탈만 일삼는 인물로 희화화하고 조롱합니다. 같은 진영의 동지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였나요?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정체성과 뜻을 함께한다는 동지들조차 뒤에서는 그녀를 기생 출신이라며 멸시하고 은연중에 성적으로 대상화했어요. 세상의 절반을 해방시키자고 피를 나누며 싸우는 동지들인데 정작 내 아내, 내 동료에게는 책 읽을 시간 1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순이라니요. 일제의 총칼보다 내 편의 위선과 편견이 그녀를 더 외롭고 지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생애 마지막 장, 역사적 격변기였던 해방 이후의 삶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시기는 이념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때인 만큼 우리도 어떤 정치적 판단을 내리거나 특정 이념을 옹호, 비판하기보다는 주어진 자료에 남겨진 사실의 궤적을 덤덤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은 접근입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또다시 분단과 이념의 소용돌이에 휩쓸립니다. 해방 전국에서 그녀는 남쪽에서 조선공산당과 부녀총동맹 등에서 활동합니다. 하지만 미군정의 좌익 탄압이 본격화되면서 그녀는 경찰의 수배와 우익 테러를 피해 은신처를 전전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네. 이 혹독한 도피 생활 중에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하나 등장합니다. 1946년 가을의 일이죠. 당시 미군정이 쫓기던 남로당의 핵심 인물인 박헌영이 경찰의 눈을 피해 북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방법이 연구차에 실린 관 속에 시체로 위장해서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연구차에서 관을 지키며 호위병 역할을 했던 청년 중 한 명이 바로 정칠성이 평생을 바쳐 싹바느질을 해가며 키워냈던 그녀의 아들 이동수였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가장 위험한 역사의 한가운데로 뛰어든 셈이네요. 그 후 1948년 4월 정칠성 역시 남북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탈출하듯 38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남조선인 인민대표자 대회에 참석차 다시 월북한 뒤 결국 남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에 남게 되죠. 그녀는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했고 최고인민회의 대위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후보위원 같은 고위직에 오르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1958년경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며 남로당 계열이 대대적으로 숙청될 때 그녀 역시 함께 제거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건번의 기생으로 시작해 온몸을 던져 혁명을 꿈꿨던 그녀의 삶은 그렇게 권력의 차가운 칼날 아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삶의 궤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기록들을 통해 재구성해본 정칠성이라는 인물은 화려한 무대 위의 안락함을 거부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생을 불태웠습니다. 자신을 얽어매는 시대의 한계, 가부장제의 억압, 심지어 동지들의 편견과 위선에까지 맞서 싸웠던 진짜배기 투사였죠. 그렇다면 반세기도 더 전에 끝난 이 치열한 삶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결국 나는 나 자신으로서 어떻게 온전히 자립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100년 전 그녀가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적 자립 없이는 진정한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선언, 그리고 밖에서는 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집안에서는 불평등을 방관하던 남성들의 위선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떠올려 보시죠.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완벽하게 해결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인 불평등과 보이지 않는 차별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일상에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정칠성은 평생토록 자신에게 씌워진 기생이라는 꼬리표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과거의 신분이나 출신이 나의 미래, 나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재단하지 못하는 세상을 꿈꿨죠. 자, 만약 그녀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6년으로 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의 직업, 자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새로운 라벨과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갑니다. 타인에게 보여지는 완벽한 이미지에 극도로 얽매여 있죠. 네, 이런 우리를 보면서 과연 그녀는 우리가 과거의 억압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자유로운 바실리사가 되었다고 박수를 칠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 만들어낸 또 다른 화려한 인형의 집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고 있다고 한탄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네요. 오늘 하루 남들의 시선으로 지어진 그 인형의 집의 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갈 경제적, 정신적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든 이 깊은 지식의 바다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롭고 묵직한 통찰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